올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진짜 강함에 대한 정의. 우리는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단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 문화에서는 강함과 회복력이 가장 가치 있는 특성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셀프 헬프 산업은 독립성과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종교처럼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인간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가 종종 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진정한 강함과 도움 요청의 지혜라는 두 가지 얽혀있는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강함이 자급자족으로 정의되고 도움 요청은 종종 약함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심층적인 과학적, 철학적, 그리고 영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통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 진화심리학, 현대의학, 철학, 그리고 종교적 지혜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이 강함의 핵심 구성 요소인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배우고 최신 신경과학 연구를 분석하며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전통에서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함과 약함,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의 역설적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제1장 강함에 대한 환상. 우리 사회는 강함에 대한 단순하고 이론적인 정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감정의 표출 없이 극한의 고통을 견디고, 기업 문화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생산적이며 어떤 개인적 위기도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원들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영적 영역에서도 진정한 믿음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수잔 데이비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적 억압의 무언의 유행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취약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만 억제하는데, 이는 결국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드러납니다. 역사상 가장 회복력 있고 강인한 인물들 중 다수는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깊이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링컨의 우울증, 처칠의 우울한 기분을 가리키는 검은 개, 간디의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공개적 고백 등이 그 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직관이 과학적으로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행위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문제, 그리고 심지어 뇌의 해마 영역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문화는 강인함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피트니스 산업, 셀프 헬프 구루들, 그리고 허슬 문화를 장려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라. 물론 여기서 그들의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단순화된 강함의 메시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전례 없는 불안, 우울증, 그리고 정신 건강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감정 억제와 그냥 견뎌라는 접근법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잘 작동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러한 현상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원시 선조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집단 내에서의 지위 하락이나 심지어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함을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학문적 가설일 뿐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단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강함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는 과학적 증거와 인간 경험의 풍부함 모두에 비추어 볼 때 철저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자연 자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심오한 교훈으로 시작해 봅시다. 제2장 자연의 지혜 대나무와 오크나무의 교훈 자연은 종종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극단적인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생명체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놀라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연성과 경직성 사이의 명확한 대비입니다. 강풍이 불 때 오랜 세월 서 있던 거대한 오크나무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종종 부러집니다. 반면 유연한 대나무는 거의 90도까지 구부러졌다가도 폭풍이 지나가면 놀라운 회복력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자연 법칙의 표현입니다. 재료공학에서는 이를 취성과 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취성이 높은 물질은 압력을 가하면 갑자기 파괴되지만 연성이 있는 물질은 변형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파괴를 피합니다. 도쿄대학교의 재료과학자 히로시 타나카 교수는 이 원리를 유연성은 생존의 근본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연의 원리가 인간 심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까요? 2016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과 그의 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요 생활 스트레스 사건 이후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웰빙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6,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심리적 유연성이 IQ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더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대나무처럼 유연해지는 것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나무의 분자 구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무게 대비 인장 강도는 강철보다 우수하며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교훈은 유연성과 강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수준에서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일본의 전통 무예인 아이키도는 이 원리를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개념으로 구체화합니다. 아이키도 마스터들은 상대의 완고한 공격에 단단하게 대항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흐르며 그것을 재지시함으로써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물리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선불교에서도 발견됩니다. 13세기 일본의 선사 도겐 젠지는 참나무는 참나무답고 대나무는 대나무답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강함은 다른 무언가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충실히 표현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기계발 산업은 종종 모두를 위한 하나의 접근법을 제시하며 마치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회복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셀프 헬프 베스트셀러들은 무차별적으로 굳건함을 옹호하면서 다양한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각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구조를 무시합니다. 이는 모든 식물에게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선인장에게 열대우림의 조건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고 부패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유연성과 강도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정서적 경험의 범위와 깊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3장 감정의 과학, 억압에 숨겨진 비용. 현대사회에서는 감정, 특히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문성과 성숙함의 표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화를 표현하는 것이 불전문적이라고 간주되고 교육 환경에서는 아이들에게 종종 울지 마 또는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괜찮아, 와, 별 문제 없어 라는 표현을 아무리 자신의 내적 경험과 모순되더라도 반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내분비학 연구는 감정 억압의 놀라운 비용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30년 넘게 감정 조절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억제와 감정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재평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스의 연구는 감정 억제가 심혈관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감정을 억제했을 때 혈압 상승,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인지 기능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07년 스탠포드와 UCLA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억제가 뇌의 해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연구 결과 장기간의 감정 억제가 실제로 해마 영역의 뉴런 밀도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뇌의 일부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 억제의 또 다른 중요한 비용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면역학자 존 테일러가 이끈 2018년 연구에서는 감정 억제와 특정 염증, 마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기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은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과 같은 염증 마커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마커들은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기업 환경은 종종 항상 전문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인 것은 문 밖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실제로 생산성과 혁신의 이름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감정을 억제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속은 뇌에 심각한 인지적 부담을 가하며 이는 우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물론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감정 억제가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부족 내에서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거부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단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패턴이 진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조건화의 결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현대 과학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요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자신의 획기적인 저서 몸은 기억한다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감정은 신체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전제 없는 결론, 즉 느낌 없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감정적 억압이 이렇게 해롭다면 진정한 심리적 강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제4장 유연성과 회복력의 신경과학. 인간 뇌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그 적응성, 즉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며 심지어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특성은 현대 신경과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이며 정신적 회복력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박사의 연구는 신경가소성의 기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발견은 인간의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 즉 스트레스, 역경, 심지어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능력 등은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발달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의 중심에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실행 기능, 의사결정,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정서 조절을 담당합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박사는 이 영역의 기능을 감정의 이름 짓기 실험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일 때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은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정서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연구는 2018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장기간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했고 정기적인 마음챙김 훈련이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와 연결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증가된 감정 조절 능력, 감소된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향상된 주의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은 2019년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MRI 스캔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 증가와 편도체의 크기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보고된 스트레스 감소 및 웰빙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발견들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명명하며 수용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서적 유연성의 개념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가 선구적으로 연구한 분야입니다. 데이비드 박사에 따르면 정서적 유연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 경험의 전체 범위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분별력 있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녀의 연구는 정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신건강 문제 발생률이 낮으며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서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웰빙 증진이 아닌 삶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강함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함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서 표현되는지, 그리고 왜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이 강함의 핵심 요소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5장 사회적 연결의 생물학. 우리는 함께 번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의 핵심에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진화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큰 뇌 크기는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합니다. 덤바 교수가 제안한 덤바의 수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약 150명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깊은 신경생물학적 수준에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특별히 조율되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 유리 하손 박사의 연구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그들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경 동기화 현상은 인간의 뇌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연결과 의사소통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내분비학자 로버트 세폴스키가 발견한 옥시토신과 같은 사회적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옥시토신은 종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유대, 신뢰, 그리고 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풍부할 때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고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 기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UCLA의 사회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의 연구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녀의 페마라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통이 실제 신체적 고통과 매우 유사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인간에게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혼자서 강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물학은 상호 의존성과 사회적 지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인 행복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5년 이상 지속된 이 연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이러한 생물학적 현실과 완전히 모순되는 가치관을 종종 육성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급자족의 문화는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가르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점의 징후로 간주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연결의 환상을 제공하지만 많은 경우
진정한 친밀함과 취약성의 공유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고립의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성이 단순히 종 보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간 연결의 깊은 의미와 영적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인식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들은 단순한 실용적 조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 요청의 중요성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은 성공과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6장 도움 요청의 패러독스. 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프란시스 플라이 교수와 제프리 필리 교수가 실시한 10년간의 리더십 연구에서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들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5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의 CEO와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구하는 리더들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가장 회복력 있는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강함과 약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능력은 사실 깊은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성의 표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 특징입니다. 실패나 한계를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 요청의 심리학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예일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마리엄 크레머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장벽은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가능성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민폐가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인식됩니다. 크레머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던닝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던닝-크루거 효과로 유명한데 이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더 명확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높은 메타인지적 능력과 지성의 표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닉 채터의 연구는 이 주제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일종의 확률 기계로 작동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관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지식과 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더 정확한 정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구하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종종 독립성과 자기 충족이라는 신화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듯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이는 대부분 환상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서전은 종종 그들의 성취를 개인적 영웅담처럼 묘사하지만 막후에는 항상 조언자, 멘토, 지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선명한 대비가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강하고 확신에 찬 결단력 있는 리더를 숭배하지만 연구는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리더들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의 역설입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호성의 원칙을 활성화시켜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랭어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교환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움 요청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강조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상호 도움과 의존성이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필연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 진정한 회복력과 강함의 발달에 기여할까요? 제7장 효과적인 도움 요청의 방법론과 실천. 효과적인 도움 요청은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인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정지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와 실질적인 지혜에 기반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체적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교수의 연구는 도움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요청은 추상적인 요청보다 약 40%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자 엘리자베스 트로가트미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듣는 사람의 뇌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는 행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도와줘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데이터 해석이 논리적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명확성은 돕는 사람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해주고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감정과 요청의 분리 원칙입니다. 예일 대학의 감정지능 연구자 마크 브래켓 박사는 감정적 명확성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요청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지만 명확한 요청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인데 내일 발표 자료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을까? 와 같이 감정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요청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셋째, 감사 표현의 심리학적 중요성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영향력의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UC 버클리의 긍정심리학 연구자 로버트 에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감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생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감사를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더 나은 수면 패턴을 보이며 더 강한 면역 기능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 표현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UC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감사 표현이 일반적인 고마워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가 도와준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 특히 자료 정리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 요청의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공동체 생활의 근본적인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이는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조건의 겸손한 인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과적인 도움 요청은 단순한 실용적 기술을 넘어 깊은 철학적,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강함이 고립된 자급자족이 아닌 연결과 취약성의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제8장 강함의 재정의 문화적, 철학적 관점. 강함의 개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대 스파르테에서는 강함이 육체적 인내력과 전투 기술로 정의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자기 수양과 도덕적 완전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현대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종종 경제적 성공과 자급자족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은 강함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문화심리학자 마하자린 바나지 박사의 연구는 문화가 우리의 강함과 약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상호 의존성과 관계적 조화를 중시합니다. 바나지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미국 참가자들은 도움 요청을 약함의 표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참가자들은 이를 사회적 지혜의 표현으로 더 자주 해석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강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종종 강함을 의지력과 자기 의존으로 정의하는 서구적 관점의 극단적 표현으로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니체 철학의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니체 자신은 실제로 동정심에 근거한 강함과 두려움에 근거한 강함을 구별했습니다. 동양 철학은 종종 매우 다른 강함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도교 경전인 도덕경의 유명한 구절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에 이로우나 다투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되에 가깝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관점에서 강함은 저항하거나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적응하고 흐르는 능력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강함이 우페크샤 또는 평정심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완전히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정서적 유연성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강함에 대한 역설적 이해가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역설은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더 큰 힘과 은혜의 원천을 열어준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관점들은 진정한 강함의 개념이 단순한 경직성이나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보다 깊고 뉘앙스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연성과 회복력, 감정적 정직함과 취약성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제9장 트라우마와 회복력, 고통에서 성장으로 인간 경험의 가장 역설적인 측면 중 하나는 가장 깊은 고통이 종종 가장 큰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상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연구 분야로 발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리처드 테데스키의 개척적인 연구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회복을 넘어 실제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 생존자의 약 50에서 60%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그것들은 삶에 대한 감사 증가, 대인 관계 강화, 새로운 가능성 발견, 개인적 강점 인식, 그리고 영적 성장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신경생물학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일 대학 의대의 신경과학자 더글러스 베이커의 연구는 트라우마 후 회복 과정에서 뇌의 구조적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스트레스가 큰 사건이 실제로 해마와 전전두엽 피질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때로는 뇌의 성장과 재조직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리 로라스와 마이크 메라티가 수행한 연구에서 역경 후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성이 다양성과 복잡성의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강한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흑백 사고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이 2019년에 수행한 연구는 이러한 패턴을 한국 문화 맥락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역경을 겪은 개인들을 추적 관찰했으며 회복력이 높은 참가자들이 양면성 수용 능력,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역경에 대한 회복력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적응적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트라우마와 회복의 경험은 더 깊은 영적, 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성품 형성과 영적 성장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욥기는 아마도 인간의 고난과 회복력에 대한 가장 심오한 탐구일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는 듯하나 그럴지라도 내 길을 그 앞에서 끝까지 옹호하리라. 라는 욥기 13장 15절에 묘사된 욥의 말은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정서적 진정성의 중요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트라우마와 회복력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과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회복력 있는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지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10장 실천적 지혜, 진정한 강함과 도움 요청의 통합.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강함과 도움 요청의 지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왔습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발견, 철학적 전통들의 통찰, 그리고 영적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찰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진정한 강함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정서적 유연성을 심리적 면역 체계로 묘사합니다.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마음챙김, 명상실천. UCLA의 마음챙김 연구센터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마음챙김 훈련이 전전두엽 피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감정 도표화. 예일 대학의 감정지능 연구자 마크 브레켓은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 간단한 훈련을 권장합니다. 이는 감정적 인식을 높이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3. 역경일지 작성.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록하는 것이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도움 요청 습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움 요청 스크립트 작성. 와튼 스쿨의 아담 그랜트 교수는 중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구체적인 요청, 그 다음엔 요청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점진적 노출. 도움 요청이 불편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중요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행동치료의 노출 계층의 원칙과 유사합니다. 3. 상호성 촉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한 후 나중에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건강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1. 약함의 순간 공유. 브랜 브라운의 연구는 자신의 취약성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2.
지원 네트워크 구축.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회복력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커뮤니티 참여.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연구는 종교단체, 봉사조직 또는 취미그룹과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심리적 성장을 위한 이러한 실천들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상품화되고 피상적으로 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심리적 구조, 성격 특성,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회복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화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몇 가지 보편적인 원칙이 두드러집니다. 감정적 경험의 전체 범위를 수용하는 것,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장 지향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원칙들은 거의 모든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은 상호 의존성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영적 의무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강함과 도움 요청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연민,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회복력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강함의 역설, 취약성의 용기.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제기했던 역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종종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찰이 아니라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영적 전통들의 깊은 통찰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강함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직된 정의가 과학적 증거와 인간 경험의 풍부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교훈에서부터 최신 뇌 연구, 심리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증거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경직됨이 아니라 유연성에,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정서적 지능에, 고립된 자급자족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의 인정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식과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원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영우는 가장 성공적이고 회복력 있는 개인들이 종종 도움을 구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강함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를 영속시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쉼없는 생산성을, 소셜미디어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대중문화는 독립적인 영웅을 이상화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진정한 강함의 본질과 모순되며 종종 불필요한 고통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오디오북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강함에 대한 이 더 넓고 깊은 이해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세계,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는 세계, 취약성이 약함이 아닌 용기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세계이며 과학이 점점 더 지지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강함이 유연성, 정서적 진정성, 그리고 상호 연결의 깊은 인식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귀중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콘텐츠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